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의 수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의 제목은 한국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모색과 한계였지요.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의 목표는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통 이민국가, 유럽,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1차 시 수업에서는 사회통합이 무엇인지 그 개념들을 다루었는데요. 첫째로 사회통합이란 시민들을 위한 사회적 단결과 유대를 높이는 것임을 공부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이 누구인지, 그리고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지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회통합 정책이란 두 번째로는 소수자 집단을 위한 모든 정책인데 특히 인종차별 해소 정책이라는 사실도 공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수자 공동체가 무엇인지, 소수자 집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호주에 계신 스티븐 카슬 교수님의 그 설명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했지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특정 종족 집단을 소수자 공동체로 만드느냐 또는 소수자 집단으로 만드느냐는 그 집단에게 달려있다라기보다는 그 유입국의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 또는 유입국의 정책 또는 유입국의 법,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스티븐 카슬 교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2차 시 수업에서는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변화와 유형을 다루었는데요. 이민으로 국가가 형성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통 이민 국가에서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전통 이민 국가에서도 사회통합 정책은 처음에는 사회적 배제였다는 거. 그래서 사회적 배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Chinese Exclusion Act, 그러니까 아시안 배제법 또는 중국인 배제법과 호주의 White Australian Policy, 그러니까 백호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배제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통합과 포섭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사회 통합 또는 포섭 정책의 유형으로 동화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특히 유럽에서 최근 강조하는 상호 문화주의 모형으로까지 변화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다문화주의라는 그 용어가 개토 문화로 인식되고 있어서 문화 간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을 더 중시하는 상호 문화주의를 최근에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3차 시 수업에서는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관련 평가 지표들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그 후로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다루었는데 과거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통 이민국에서 이러한 사회통합 지표 개발이 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이민자 사회통합과 관련된 지표들이 개발되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OECD나 유엔과 관련해서 지표가 개발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왜 특히 유럽에서 최근에 사회통합 지표의 개발에 아주 열심인지 이렇게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2001년에 일어났던 911 사건이나 2005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알제리 청년들과 연관된
그 프랑스의 소요 사태, 또 그 후에 일어났던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뭐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던 소요 사태도 원인이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유럽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젊은 이민자 2세, 3세가 그 부모 세대는 물론 백인 선주민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이러한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 특히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우리 사회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4차 시에는 한국에서 이민자 사회 통합 정책이 어떻게 모색되었는지 그 배경과 전개를 다루었는데요. 2000년대의 결혼 이민자 가정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 당시 막 출범한 참여정부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관심, 2005년 이들 가정에 대한 첫 번째 실태조사, 그리고 그 결과가 매우 쇼킹했죠. 그런 어떤 결과들, 그 다음에 2006년 2월 이후 하인스 워드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에서의 혼혈인 차별에 대한 어떤 반성 무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06년 이후 한국의 사회 통합 정책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모아졌음을 목격했습니다. 5차 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다문화 가족 정책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다음에 그 의의 그리고 한계를 다루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란 용어와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드렸고요. 정책의 추진 체계, 그 다음에 지원 사업의 내용, 다문화 가족의 현황, 그리고 가장 최근의 실태조사인 2021년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결과의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실제로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그 보도자료 자체가 꼼꼼하지 못해서, 즉 일부 팩트만을 크게 부각시켰기 때문이죠. 진짜 중요한 팩트는 다문화 자녀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제 나이대에 학교를 가지만 전문학교나 뭐 대학이나 이런 대학 이상은 자기 나이보다는 좀 나중에 간다라는 게 팩트거든요. 근데 이 팩트는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후 언론들이 차별까지 대물림을 받는 다문화 가족 2세, 즉 다문화 자녀는 국민 자녀보다 대학 못 간다 식으로 잘못된 내용을 계속 보도하는데 일조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사회통합 정책의 의의, 한계, 그러므로 이 한계를 뒤집으면 향후 방향이겠죠? 그래서 향후 방향까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이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해 전통 이민 국가들, 그리고 유럽,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